전체 국제 문제, 아세안 문제 관계의 전개 과정 속에서는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특별히 군사외교 관계 결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시켜 나가는 이러한 내적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권투야말로 우리의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든 활동이 정체되고 침체되고 위축되는 가운데에도 그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은 끝없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령 시민평화 아카데미 그 첫 번째로서 충남 공익센터에서 주관하는 그 강좌 지원 사업 민다행이라는 사업이 일환으로 우리가 4차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평화 아카데미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 주제는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본 불평등한 한미 동맹의 실상이라는 내용인데, 원래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위원님이 강사를 모시기로 했으나 매스컴에서 보셨듯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북이 파격적으로 이렇게 폭파하는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미에 대한 어떤 규탄과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등 대응 활동 때문에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고 부득이 보령평통사 지도위원이시고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이신 이영재 의원님께서 대신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모든 것이 침체되고 있는 시기에 지금 시기와 맞물린 중요한 한미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강의 내용이니 아무쪼록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재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신한 인물이 와야 되는데 식상한 인물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방위분담금 문제도 현안인데, 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보고 충격도 많이 받으시고 참 참담한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초매의 현안이죠. 뭐 한두 번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사실은 이 문제하고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죠. 이렇게 어떤 분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한두 분 정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누가 좀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남인철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폭파하는 장면을 보고. 궁금한 게 왜 그렇게 했을까가 궁금한 거거든요. 예. 저희가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보통 정보들이 잘 공유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네. 예. 비교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 외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예. 폭파했다는 사실 네. 그리고 군사적 파기라든지 그런 식의 등등의 추론들만 있지. 예. 왜 그렇게 됐을까? 보기 왜 그랬을까? 네. 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실까요? 저는 화나더라고요. 네? 화나더라고요. 아, 화가 나셨다고요? 네. 잠깐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셔요. 왜 화가 나셨어요? 마치 활이 꼈다고 장독 깨려고 하는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조금 북한과 남한의 그 차이점 있는데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네. 그게 조금 이 남한의 이 형편이나 정세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파괴시켰다는 건 그냥 좀 거기 내부의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네. 좀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좀 화가 났고 좀 예. 경솔한 것 같았다. 예, 그리고 여기 이쪽 지금 현재의 정책도 네. 기대보다 못하니까 마음에 네. 안 들어서 좀 예. 속상하죠. 예. 복합적으로 예. 그랬습니다. 이쪽 남쪽의 정책도 예. 좀 문제가 있었다. 또 한 분 정도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충정요법이지 않는가. 네. 근데 이제 국회도 바뀌었기 때문에
같지만 이슈로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한 네. 되게 안타깝다. 충분 이 계기로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예, 뭐 시간이 있으면 좀 많이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 1시에 그 청와대 그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워낙 중대한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의 요지는 직접적인 계기, 그러니까 북이 그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접적인 계기는 대북 전단 문제죠. 대북 전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뿌려졌지만, 그때도 한 11차례 정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 저지를 한 적이 있어요. 차단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 이 사법농단의 그 핵심이었던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 막을 수 있다 하는 이제 판례도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4.27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9월 평양 선언, 그 다음에 군사분야 합의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보면 남북 사이에 뭐 확성기라든지 등등의 그 이제 전단 살포라든지 그런 적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게 그냥 방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북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막았고 판례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악수하고 뭐 포옹하고 하면서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지 않는다. 어땠을까요? 북의 입장이, 심정이 좀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거죠. 전단뿐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합의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이행이 안 됐죠. 근데 이행이 안 된 그 뭐라나 이유와 명분과 핑계, 이게 다 미국 때문에, 미국이 말하자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전단도 그런가? 대북 전단도 미국이 하라고 해서 하고 우리가 그럼 그거 못 막고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이명박 정부 박근혜에서도 나갔는데, 전단 물론 뭐 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탈북자 단체들한테 미국에서 이제 돈 줘가지고 하도록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문재인 정부가 못 막을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막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신감에 그런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충격요법으로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남쪽에 있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충격요법으로 이 공동연락사무소를, 사실상 판문점 선언의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파괴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그 관광지구, 그 다음에 남북 합의에 의해서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11개 지피를 철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금을 다시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이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나고, 그리고 그래서 남쪽에 대해서 항의하고 문제제기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정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그렇게 폭파하는 방식으로 파괴하고 개성공단 금강산에 다시 군을 투입하는 것은
지금 북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바가 뭐겠어요? 남북대화 협력, 판문점선언 이행과 평양선언 이행,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북이 스스로 그걸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나친 대응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팔이 들어갔다고 장독을 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소의 뿔을 뽑는다고 소를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또 지금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폭파라는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하게 됨으로써 우리 쪽의 국민들이 받는 상처와 충격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개성공단 이런 데 다시 군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이것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이행 더 나가서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런 것까지도 사실 무너뜨리는 이런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남북 양쪽이 다 비판받아야 되고 또 이런 환경을 조성하게 된 근본 배경에 미국의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과 압력과 횡포 이런 것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미국도 역시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지금 이 방위분담금 문제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위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보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죠. 6조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2019년 방위분담금이 1조 정도가 됐으니까요. 6배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벗겨먹고 있죠.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13% 인상으로 한미 양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장관급 정도까지 다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작자가 트윗에다가 김칫국 맛이다. 우리 이제 정부가 13% 인상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김칫국 맛이다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우리 정부를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는 그런 트윗이었죠. 이어서 트럼프가 13% 그러니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3% 인상안을 가지고 백악관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NO 해버린 거예요. 그걸 13% 인상안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구한 게 13억 달러. 13억 달러면 퍼센트로 하면 한 5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1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조 9,900억 원, 한 1조 6천억 원 정도를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오늘 뉴스인데요. 그 독일에 있는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트럼프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독 미군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뭡니까? 한국에도 압박을 가해서 지금 우리 선생님 충격요법 얘기했는데 여기도 충격요법이 나오네요. 주독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에도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들 방위분담금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감축시킬 수 있어. 이렇게. 자, 53% 인상한, 13% 인상한이 어떤 정도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차 때는 이게 노무현 정부 시기인데요. 8.9%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서 8차 때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2.5% 증액을 했죠.
9차 때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5.8%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8.2%. 최근 들어서서 그러니까 이 6차 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미 양국의 잠정 합의안이 13%니까 지금 이때부터 6차 때부터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안이었죠. 이거를 미국이 트럼프가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53% 인상안 13억 달러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 많이 올려주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올려주려고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돈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냐? 그게 아니죠. 2조 원 남아돈다. 이거를 어디서 그 자료를 제공했을까요? 평화통일연구소. 저도 여기 평화통일연구소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위원으로 이름을 걸고 있는데요. 이게 이 보도가 12월 2일 날 나왔는데 그 전 11월 20일 날 제가 국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이 자료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거를 JTBC에서 받아서 보도를 한 건데 이 통계를 여기저기 이제 통계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조가 남아돈다는 이것을 당시에 이제 11월 20일 날 국회 토론을 할 때 방위분담 우리 쪽 방위분담금 협상하는 그 팀장이 와서 이제 토론을 했었거든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이 2조 원 남아돈다는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정리하지 못했던 거죠. 평화통일연구소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미국하고 이걸 협상 카드로 쓰겠다라고 한 거죠. 방위분담금 문제와 관해서는 적어도 평화통일연구소가 정부 관계자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축적하고 있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뭐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2조 원이나 남아돌아요. 그러니까 모자라서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남아도는데도 더 달라간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빼돌려가지고 원래 미국이 이전 비용 자기들이 하기로 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빼돌려서 그 현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돈을 부동산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자놀이 해가지고 한 게 지금까지 합치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국방 예산에서 준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 미국이 돈놀이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4천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을 이제 착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불법 전용과 축적과 이자놀이와 이런 일들을 미국이 제멋대로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정부가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위분담금 50억 달러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앞으로 미국 무기 구입에 3년간 12조 원을 쓸 예정입니다. 그럼 1년이면 4조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미군 기지를 반환하고 있는데요.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그런 원칙인데 쉽게 말해서 어지른 사람이 치워라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안 치워요, 미국이.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나라가 치우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하야리아 기지 같은 경우에 반환을 했는데 오염을 치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 간에 쟁점이 되니까
이제 부산 시내에 있는 그런 거니까 부산시 입장에서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빨리 어떻게 개발해서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한정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부산시에서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환경오염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현행 소파로는 미국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렇게 사실상 미국에게 면죄부를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산 미군기지 반환하지 않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한 70여 년 동안 있었는데 그 땅도 넓고 근데 그 용산 기지를 환경오염 치유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조 5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그 반환 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이미 했죠.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뭐 핵 문제로 막 쟁점이 돼가지고 하는데 미국이 요구하니까 호르무즈 파병을 했어요. 위험한데 뛰어드는 거죠. 그 비용도 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남중국해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분쟁 이제 말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뭐 때로는 이제 군함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위험 지역이죠. 이쪽에도 파병해달라, 비용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중 간의 대결 정책에 또 한국의 자금을 이제 요구하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더 이제 가고 있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죠. 그래서 지금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선임 고문이 뭐라고 얘기했냐? 코로나 때문에 국방 예산이 이제 그 압박을 받으니까 아시아에서 미군 주둔을 증강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 출자 자금. 말이 좋아 새로운 공동 출자 자금이지 뭡니까 이게? 한국한테 돈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정책 담당 부차관 한국에 좀 더 크고 공평한 비용 부담을 짊어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돈 더 내라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방위분담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법적 근거가 뭐냐? 이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분담금의 정식 명칭이 이렇게 세 줄이나 될 정도로 길어요. 이걸 요약하면 뭐냐? 한미상호방위조약 아시죠?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한미소파 주둔군 지휘협정이라고 하죠. 주둔군 지휘협정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이 방위분담금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미소파가 있죠. 그 밑에 방위분담 협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층층 시하죠. 상호방위조약이 할머니, 소파가 어머니, 그 다음에 방위분담 협정이 이제 딸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 3조에 보면 조약의 적용 범위, 조약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그 범위를 명백히 남한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남한 방어에 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미소파는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우리가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비? 모든 경비.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방위분담 협정 뭐냐? 이 소파의 특별조치 협정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우리는 원래는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방위분담 협정 뭐냐?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미소파하고 무슨 되죠?
한미 소파에는 미국이 모든 경비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199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매 2년 내지 5년마다 새로운 협정을 매번 맺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한 30여 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파 위반되는 방위분담 협정을 맺자고 하니까 미국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한국이 어떻게 했어요? 한국 정부가 그래 좋아 해줄게 그랬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반대하고 저항하고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소파에도 한미 소파 불평등하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 소파에도 위배되는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한국이 거부하니까 그래? 그럼 미군 철수할게?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한미 소파에도 위배되는 방위분담 협정이 시작된 겁니다. 1991년부터. 그런데 이 방위분담금 지금 미국이 50억 달러 요구하는 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법적으로? 미국이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한반도 남한 방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사실은 핵심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그런 세계 패권 전략 수행 비용을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중국해, 소로무주 등등 그런 거. 그것은 아까 한미 상호 방위자의 적용 범위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남한이죠. 근데 남중국해, 호르무즈 이런 데가 남한입니까? 아니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위반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까지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경비뿐만 아니라 해외미군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소파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방위분담 협정에도 위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범위를 벗어나서 해외미군까지, 그 다음에 일부만이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훨씬 더 많은 방위분담 협정에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한국이 이런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소파와 방위분담 협정을 다 무시하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방위분담 협정을 더 이상 우리가 지속할 이유가 없다, 명분도 없다, 법적 근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위분담금 불법 전용이 아까 이제 돈 빼돌려서 미국이 이전 비용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불법 전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지만 제공한다고 했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이미 방위분담금으로 건설비, 설계비를 5천만 원을 이미 지불을 했습니다. 방위분담금으로. 그 다음에 2021년도, 내년도에는 580억 원을 편성해서 방위분담금으로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탄약고나 이런 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 유지비나 성능 개량 비용 이런 것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비용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 될 가능성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2019년 이전에 작년에 방위분담금 을 국회 비준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 지난번 9차,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맺었던 방위분담금 협정이 5년간 유지되던 그런 협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 여러분들이 혈세를 빼돌려가지고 해외 미군, 그러니까 주일 미군 장비를 정비하는데 5년 동안 한 1천억 원을 쓴 거예요.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이 방위분담금 협정 범위를 벗어난다. 국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당장은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2019년도에 134억 원을 주인군 장비 정비에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쌩까고 무시하고 집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방위분담금이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쌈짓돈이고 완전히 복마전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방위분담금 증액을 관철하기 위해서 한국인 노동자 불법적인 무급 휴직을 강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어제가 그제부터 이제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 다시.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불법 무급휴직을 이제 강행을 했어요. 이 역시 한미소파나 방위분담금 협정이나 한국의 노동법을 다 무시하고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방위분담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죠. 그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를 위해서 주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뭡니까? 그렇죠. 자기들 이익 때문에 주둔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 얘기나 여러분들 얘기만이 아니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안보 이익 때문에 주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죠. 미국이 아주 선한 나라고 아주 양심적인 나라고 그런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죠. 그렇죠? 그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미국은 미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이게 3.1조 원, 3조 1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5조 5천억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 기준인데 우리가 3분의 1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1.7배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5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5.5조는 지금 간접비용 다 포함한. 그렇죠. 예, 2015년 기준으로 여기에는 이제 방위분담금도 포함됐는데 이때는 9,320억 원입니다. 2015년도에 이거 포함해서 직간접 비용 다 합쳐서 5조 5천억을 부담을 했다는 것이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 2018 국방백서의 그 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위분담금 90%가 한국 경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한테 돈 줘도 그 돈 다 한국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괜찮아. 이 얘기예요. 언뜻 보면 그럴듯하죠. 그렇게 우리 경제 걱정하면 지들이 돈을 가지고 지들 돈 가지고 와서 여기서 쓰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방위분담금 우리가 애초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미소파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줘도 되는 돈입니다. 주지 않아야 될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로 돌아간다 아닌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미국이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여전히 우리 돈이에요. 그래서 돌아온다는 논리 이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분담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돈을 그 1조
1조 원이라는 돈 또는 1조 6천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민생 경제에 복지에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미군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재난극복기금이나 이런 데 그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쟤네들한테 주면 우리한테 못 쓰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90%가 한국 경제로 돌아온다. 이것도 궤변이죠. 그 다음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돈이 없으니까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하는 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노동자 인건비 역시 미군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미군이 내야죠 원래. 그뿐만 아니라 미군이 협상이 지연돼가지고 미군 자체 예산으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가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미국은 방위분담금 대폭 증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국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방위분담금 협정. 방위분담 협정이 전 세계 모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밖에 없어요. 독일에도 상계지분 협정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75년에 끝났어요. 독일에는 방위분담금 협정이 없습니다. 자, 독일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먼저 시작이 됐어요. 독일과 일본의 공통점은 뭡니까? 패전국이죠. 그래서 미군이 점령군으로 독일과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점령군과 패전국 사이의 관계예요. 독일과 일본은. 그래서 독일에서도 상계지분 협정 해가지고 이제 뭐 무기 사주고 뭐 등등 그런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은 이미 75년도에 그게 끝났어요. 그다음에 일본도 패전국이라서 그걸 이제 받아들였어요. 방위분담 협정이라는 그 말 자체가요. 점령군한테 패전국이 주는 돈, 그걸 방위분담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패전국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GDP 대비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GDP 대비로 보면 여기 이제 한국, 일본 이렇게 있는데 뭐 수치가 쭉 있지만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전체를 비교해 보면 GDP 대비 한국은 0.349%, 일본은 0.137%, 거의 한 3배 정도 되죠? 이 정도로 우리가 GDP 대비로는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 해외에 있는 미군 주둔하는 나라 중에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GDP 대비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나라다. 가장 불평등한 부담을 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방위분담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도 잠깐 보셨지만 한미동맹이 대북 방어로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남한 방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영역별로 보더라도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야로, 그리고 육해공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이런 데까지요. 전방위적으로 한미동맹이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남방정책, 이 신남방정책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이것은 미국의 전략이죠. 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은 뭡니까? 주로 동남아 나라들에 대해서 경제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겁니다. 근데 인도태평양 전략은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이죠. 군사적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조화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어요. 핵심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남중국해 작전 참여,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세계 패권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고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에 맞설 파트너로 한국을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6월 초 얘기죠. 문 대통령이 트럼프가 요구한 G7에다가 G7은 낡았으니까 안 되니까 G11 또는 G12로 가자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이번 초청국인데 워싱턴 와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했어요. 기꺼이 응답하겠다. 근데 G12, G11의 목적이 뭡니까? 미국 지금 트럼프가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그런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의도가. 그렇죠. 반중 전선을 형성하는 겁니다. 반중 전선. 근데 기꺼이 응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이 된다면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립서비스 해주자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실현된다면 이거는 불을 지고 섭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반중 전선에 가담하겠다 한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방어 통합 연동 훈련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정경도 장관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전까지는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와 한국 미사일 방어 체제는 별개다, 따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미가 미사일 방어 통합 연동 훈련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한미 공동의 통합 미사일 방어 체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미 공동 MD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 공동 MD를 구축을 하면 한미일 삼각 MD가 구축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한일 지소미아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체결된 겁니다. 핵심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의 핵심 이유가 MD를 한미일이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공공연히 한미 미사일 통합 연동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은 MD를 통해서요. 한미일 MD를 통해서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의 핵심 목적, 대상이 뭡니까? 역시 대중전선이죠. 반중전선을 형성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 길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주 사드 얼마 전에 그 장비가 들어갔죠. 지금 우리 국방부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사드 성능 개량, 그 다음에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통합, 이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확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MD가 한국에 들어와서 점점 더 그 가능성 높이는, 더 굳혀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MD 참여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임기 내에 이걸 뺐는데 지금 한미 양국 사이에 전작권 환수를 둘러싸고 지금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은 가능하면 안 주려고 하고 있고, 설사 넘긴다 하더라도 빈 껍데기로 만들려고 그러고 있죠. 뭐를 통해서? 유엔사를 활성화시켜서 사실은 전작권을 넘겨줬다는 그런 말은 포장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유엔사를 통해서 미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주도권 싸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미국이 안 주려고 전작권을.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해서는 70년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틸럴리인가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다.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 전시작전 작전 통제권을 외국 군대에 내준 나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전 통제권을 외국 군대에 내줬다는 것은 주권을 뺏긴 겁니다. 주권을. 군사 주권의 핵심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아들들, 손자들, 군대 간 아이들, 걔네들의 생사협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생사협탈권을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국방장관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 조카들, 손자들 생사협탈권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든 안 내주려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서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아까 이제 그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한 얘기를 앞서 나눴었는데, 지금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이행이 안 된 근본 배경, 근본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철저히 지금 남북관계 발전 개선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간섭하고 있는 거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남북관계 하려고 하는 거 모두 다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 허락받아야 돼요. 그래서 합의는 해놓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나죠. 말은 번들어야 하고 합의는 거창하게 했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개성공단 여는 거, 금강산 관광하는 거, 그 다음에 남북 철도 도로 연결하는 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엔 제재 얘기하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냥 100% 다 양보해서 금강산 개별관광, 금강산을 못 가는, 전 세계에서 금강산을 못 가는 나라 사람이 어디입니까? 남한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갈 수 있어요. 물론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북한 못 가게 그렇게 미국 국민도 못 가게 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미국 사람도 가고 유럽 사람도 가고 중국, 러시아 사람 다 금강산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못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유엔 제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도 못 가야죠. 유엔 제재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인도주의 지원 이것조차 뭐 캐나다, 러시아, 스웨덴 이런 데 하는데 우리만 못했어요. 심지어 타미플루라는 뭐 그 백신 이거를 가는데 타미플루는 괜찮지만 타미플루는 실은 트럭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못 갔어요. 이게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DMZ 들어가는 것도 유엔사가 막아서 못 갔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때 문제는 그거를 다 문재인 정부가 넙죽넙죽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참 가슴 아픈 그 그림인데요. 이제 순서도 옛날에 플로우 차트라고 이거 뭐 여러분들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북미 대화가 진행 중인가? 아니다. 그러면 대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대화가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될 때까지 기다린다. 미국 대선이 코앞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합의문 발표했는가? 아니면 합의문 발표 때까지 기다린다. 방위문 협상 끝났는가? 협상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슬프지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미국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정말 고분고분하죠. 정말 문재인 대통령 착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방위분담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 있어서 여러 사안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현실입니다. 그 근본 배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 제도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말씀드렸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뭘 모델로 만들었냐? 구 미일 안보 조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51년도에 구 미일 안보 조약이 맺어졌는데요. 이때는 점령군으로 미군이 들어와서 패전국 일본을 말하자면 지배할 때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 동시에 구미일 안보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주둔하는 권리를 일본은 허여하며 미합중국은 수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일본이 미군 주둔 권리를 이제 갖다 바치고 그래? 그럼 우리가 수락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미일 안보조약 그러니까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있었던 그 조약 그대로를 따온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군 주둔 권리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대로 옮겨왔어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구미일 안보조약이 너무 굴욕적이다, 너무 불평등하다 해서 60년도에 이걸 개정을 했어요. 미합중국은 권한을 일본한테 요청하고 일본은 이를 허용한다. 이거하고 이게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뀌었죠. 여기는 미국이 수락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일본이 이걸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바뀌었습니다. 패전국 일본은 60년도에 이걸 바꿨는데 패전국도 아닌 한국은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현실입니다. 한미동맹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에요. 이렇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불평등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동시에 발효된 한미합의의사록은 더 기가 막힙니다.
1항 국토 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 말이 좋아 미국과 협조지? 이건 뭡니까?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 허락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항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 지휘권 하에 둔다. 이게 바로 작전 통제권이 미국한테 간 법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전 통제권이 우리한테 온전히 넘어오지 못하고 있죠. 60년 넘도록. 그 다음에 3항은 국군 병력 기준과 원칙을 수락한다. 우리 군대의 숫자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군 병력 수를 줄이려고 계속 여러 차례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반대해가지고 미국이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어요. 그거를. 그 다음에 투자 기업의 사유제도를 계속 장려한다. 이건 뭡니까? 한국을 자본주의로 묶어두겠다는 조항입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제한헌법에 굉장히 진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는, 말하자면 이 공공적, 경제의 공공적 성격을 갖는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한미 합의의사록이 맺어진 바로 직후에 그 헌법의 경제 공공성 조항이 삭제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회제도를 장려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계획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일 구매, 그러니까 미국이 원조를 해주고 그 원조한 그 자금을 일본에 써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결사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뭐 총 병력수 72만 명, 그 다음에 군 예산을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바로 이런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통일 문제나 그 다음에 작전 통제권 문제나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제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미국의 통제하에 두도록 한 이거를 맺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맺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굉장히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기 미국과 한국이 각기 다른 이유와 이제 목적이 있었지만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승만 정권을 제거하는 작전을 이제 꾸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조를 막 중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석유 공급 이런 걸 원유 공급을 중단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관철시킨 게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합의 의사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합의 의사록이 이렇게 존재하는 한 한미 관계의 평등성, 이거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자, 여러분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맹은 당연한 거다. 동맹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대부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한미 동맹이 계속 되어 왔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거, 어디나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의 개념을 보면요, 우적 개념에 입각한 전평시 잠재적 전쟁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적 개념 뭡니까? 친구와 적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경멸하기 위해서,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친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든지 평시든지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동맹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친구라는 거죠. 그럼 적은 어디입니까? 당시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맺을 당시에 적은 북한이죠.
따라서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대북 적대적 성격을 갖습니다. 이건 개념상으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이 유지되는 한 한미 동맹은 북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따라서 이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협정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와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은 북에 대해서 북을 적으로 삼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협정은 뭡니까? 북미 간 남북한 적대 관계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미 간 남북한 평화 상태, 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공존하자 이거예요. 평화 상태를 유지하자.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북을 적으로 삼고 있지만 평화협정은 북과 적이 되지 말자. 평화적으로 공존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과 평화협정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미동맹을 끝내는 방향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미관계가 평등해질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가 이제 공고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위문단 문제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방위문단 증액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 주한미군 감축과 연관되지 않는 여론조사는 증액 반대가 96.3%나 돼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그 기사들에 대한 그 댓글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무도한 방위비분담금 문제,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설명했던 여러 가지 그 한미 관계의 불평등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우선 방위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소파, 그 다음에 방위분담 협정,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근거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약과 협정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전면 부정하면서 방위분담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을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협상을 하면 우리가 굴욕적인 결과밖에 얻을 게 없는데 그런 협상을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협상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까 국회 토론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방위분담금 이제 협상 팀장이 왔는데 협상하자고 하지 말고 협상장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상해가지고 결국 13% 인상 잠정 합의한 거 그냥 트럼프가 그냥 노해버려가지고 홧자를 맞았잖아요. 협상을 해서 그런 꼴을 당한 겁니다. 안 했으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방위분담금 주지 말고 너무 많이 줬어 이제까지. 그렇죠? 법적 근거도 없이 소파도 유배되는 것을 그러니까 주지 말고 기지 임대를 받아내자. 이게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미집행금 2조 원 이것도 받아내고 기지 임대료도 줄 때마도 한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매년. 이런 것들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그 다음에 이자 소득 4천억 원 빼돌린 거 그것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우리 여기 보령 얼마나 받았어요? 저 정부 거 말고 중앙정부 거 말고 얼마나 받았어요? 없어요. 재난지원금 없어요? 아니 중앙정부 거 말고 없다니까요. 아예 없어요? 지자체 별도로 하는 건 없어요. 아 이런 충남도 없고 고령시도 없어요? 없어요. 야당이야. 아이 참네 야당이에요. 기가 막히네. 택시기사?
택시기사는 받았어요? 네, 100만 원. 그래. 모두 택시기사가 근데 저기 소상공인 중앙정부 자금을 그것도 중앙정부 자금이에요? 저는 서울시민이거든요. 중앙정부 거 말고도 44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데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참 불행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응? 아니 아까 사실 본 게 네. 소상공인 이거는 네. 중앙정부 자금이 아니고요. 네. 충남부와 고령시가 같이 주는.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근데 우리 고령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건 없다 이거네요. 그죠? 참. 좀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방위분담 협정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이런 굴욕적인, 이런 불평등한, 이런 불법적인 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불평등한 소파도 개정하고 한미 관계 불평등성, 한미 상호방위,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하는 한, 나가면 좋겠지만 주둔 하는 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좀 더 낮게 개정하고 평등하게, 소파도 그렇고 방위분담 협정도 원래 이게 애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92년부터 생긴 거라니까요. 그때 생겼으면 없을 수도 있는, 생겼으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없었습니다. 예, 없었어요. 방위분담 협정으로는 없었어요. 물론 88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제도 말고 지원하기는 했지만 그 이전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생겼으니 지금도 없을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주동미군 이제 감축하면서 한국도 예외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머지않아서 방위분담 협상 잘 안 되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또 꺼내서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바지가랑이 잡아야 돼요? 그럼 안 되죠. 우리 주권을 가진 국민 아닙니까? 응? 근데 바지가랑이 잡고 그러면 안 되죠. 미군 감축하려면 하고 철수하려면 하고 그래라. 감축하면 또는 철수하면 북한이 쳐내려올까요? 무슨 근거로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국방력이 더 세다? 네. 그래도 이판사판으로 막 쳐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원자력 발전소가 25개나 있습니다. 미군이 감축하고 철수하더라도 북은 남을 침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요, 상대방을 제압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전쟁을 개시하려면. 첫째,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폭파하고 하니까 그걸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회담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냐?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월등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남북한 전력 비교에서 재래식 전력이 우리가 월등하다고 얘기한 것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재래식 전력이 우리가 월등해요. 근데 북이 남침한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핵무기가 있지 않냐? 핵무기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미국이요, 일본에 2발 쏜 다음에 한국 전쟁에서도 핵무기를 쓰려고 하다가 못 썼고요, 베트남 전쟁에서는 패전하면서도 쓰려고 했지만 못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쓰는 순간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 비난, 정치적 비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이 하물며 동족을 향해서 핵무기를 쓴다?
이거는 북이 완전히 멸망한다. 이 정말 이판사판인 최악의 경우 아니면 쓰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북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남한을 향해서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북에 대해서 핵무기를 포함한 선제 공격 계획을 세우고 항상 연습하고 언제 뭐 괌에서 B-52, B-2 폭격기, 전략 폭격기 동원해가지고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 위험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2007년도에 아틀란틱 카운슬이라고 대서양위원회의 보고서가 바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미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북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한다. 그것은 정말 상정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재래시설력이 우리가 월등하다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북이 남침을 하겠냐고요. 자, 그러면 뭐예요? 감축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철수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미국 지배력이 나가요.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래서 미군이 감축하고 철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2004년도인가요?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10개 의석을 이제 얻어서 의회에 진출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죠. 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 더 신장되는 것이고 평화가 증진되는 것이고 통일의 길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 다시 판단해봐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무슨 단지처럼? 무슨 단지야? 신주단지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그렇게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간다고 해서 북이 남침하지 못합니다. 일본도요. 일본과 우리나라 물론 군사력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지상군은 우리가 일본을 압도합니다. 일본이 못 쳐들어와요. 중국이 지금 경제력이 커지면서 군사력이 더 많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중국은 국경 16개 나라를 국경선으로 맞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북 이쪽으로 이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신장 위구르 문제, 티벳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을 이쪽으로 집중을 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이 크다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를 넘본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적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평화적으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나가는 거, 한미동맹이 끝내지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방위분담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제 폭파된 문제, 그다음에 작전 통제권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남북관계 문제, 한미관계 문제,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남북관계의 어떤 이런 긴장과 갈등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 정부, 국회의원, 정치인들 기대할 거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결정적인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대통령도 정부도 의회도 필요하죠.
근데 근본적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대북 전단 하나 못 먹잖아요. 대북 전단 하나. 그 미국 친미 세력들, 보수 세력들 눈치 보느라고 전단 하나 못 막아서 이 사태를 야기한 거 아닙니까? 방위분담은 얼마든지 안 줄 수 있는데 13% 인상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국회의원들 한 40여 명이 뭐 방위분담 너무 많이 올려주면 국회 비준 못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 40여 명의 이 국회의원들이 전례 없이 방위분담을 많이 올려주면 동의 못 해준다 이렇게 했을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용기가 생겨서 갑자기 미국한테 맞설 그런 줏대가 생겨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중핵반대가 96.3%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국회의원들이 이전에 하지 않던 그런 소명을 발표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근본적인 힘이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관계의 평등성,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는 문제, 남북관계의 이런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그 근본의 힘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해야 되고 정치권이 잘해야 되고 해야 되죠. 그리고 잘못하면 비판해야 되죠. 하지만 비판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할 거냐? 앞서 쭉 얘기한 것들입니다. 방위분담 주지 말자. 남북관계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관광 열고 철도 도로 연결하자. 전단 맞고 그걸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적정 통제권 빨리 받아오자. 이런 요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론을 조성해야죠. 네? 국민들의 여론을 조성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저기 민주당원도 많으실 텐데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 얘기했죠? 맞습니다. 각성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기만 하면 되나요? 조직돼야 됩니다. 조직. 뭉쳐야 돼요. 개별로 흩어지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게을러지고 뭘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자주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조직되는 것, 같이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평통사와 같은 이런 조직이 함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항상 지론, 가장 대표적으로 한 얘기 뭡니까?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6.15 공동선언 9주년인가? 이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벽에다가라도 그때 이명박 정부 때였나? 벽에다가 대고라도 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깨어있고 그래서 깨어있고 해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모이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위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1인 시위도 하고 인증샷도 하고 그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부평통사 회원들은요, 미 대사관 앞에서 지금 3년째 1인 쉬라고 했습니다. 3년째. 그거 지나가면서 보면서 미국 대사도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퍼트 지금 전 미국 대사가 지인한테 한국에서 제일 부담되는 신경 쓰이는 게 어디냐 그랬더니 평통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담되거든요. 미국의 아픈 구석, 미국이 추구하려고 하는 거, 그걸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막고 그러는 데가 평통사거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청와대 이제 사드 문제로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를 만났는데 모임 끝나고 나오면서 국방부가 평통사를 부담스러워한다. 그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잘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사드 문제든 방위분담금 문제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짚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싸울 때 가장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평통사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평통사 회원을 가입하시라고 제가 강력히 권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조직하고 실천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로 나가고 자주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그런 것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강사님한테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혹시 없으세요? 예, 어쨌든 우리 유영재 강사님 감사합니다. 방위 통해서 불평등한 한미 소파나 한미 상호 방어조약, 주동근 지휘협정이 불평등한 말고 한미 동맹이 현재 상태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학습한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 강좌를 다음에도 또 진행이 될 테니까 그때는 또 연락드리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8월과 9월에 또 진행을 할 겁니다. 또 연락을 드리고요.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해야죠. 예. 모두